자, 동아시아사를 들으시는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현장 수업으로 배웠던 그 시대까지를 보통 뭐라 그러냐? 선사시대, 선사문화라고 합니다. 즉,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말해요. 왜 청동기는 선사가 아니냐? 청동기 시대는 이제 문헌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문헌적으로 이 시대는 국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가 남았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아닙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각 지역별로 하나하나 만나볼 것입니다. 이 청동기 문화까지는 교과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온라인 수업, 이 본격적으로 국가들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성립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보게 될 이 다음 온라인 수업부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교과서에 없는데 이거 필기해야 되나요? 교과서에 없는데 이거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여담을 가끔 섞어서 합니다. 이런 여담들 중에서 자잘구리한 여담들을 빼고는 뭐랄까 좀 중요하다거나 제가 좀 따로 표시를 한다던가 언급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과서에 없더라도 시험 문제라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어디서 허황된 걸 긁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동아시아사 교과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참고해 가면서 빠진 거를 넣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 시대 후기를 넘어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막 발생을 합니다. 일단 신석기 후기에 제가 이전에 룽산 문화를 설명을 할 때 이제 점점 신석기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토기를 만드는 기술도 발전을 하고 또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형태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움집이나 토기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하고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부에서 초보적인 형태, 너는 뭐라고 너는 뭐라고, 너는 뭐 곡식의 이사급이고 너는 뭐 목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목축, 농경 등등 아주 간단히 사소한 형태, 초기적인 형태의 분업이 나타납니다. 뭐 지금처럼 뭐 컨베이어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가지고 뭐 나는 나사를 조이고 쟤는 조립을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단계, 마치 여러분들이 인력으로 나누듯이 그런 형태의 분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점점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석기 시대에 계속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농경을 한다는 것은 고든 차일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단순히 자연 환경에 따른 인구의 유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식량을 생산하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해 잉여 생산물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요. 신석기, 전기, 후기, 청동기 비교하면 할수록 생산물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생산물을 바탕으로 갈등이 발생해요. 누가 많이 가져가고 누가 적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남의 거를 훔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실 것이고 뭔가 이제 폭행이나 등등 다양한 범죄도 나타나기에 마련입니다. 이렇게 점점 생산물이 늘어나고 복잡해져가는 사회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부, 공동체 내부에서 룰, 규약이 생겨나고 또한 이제
아직까지는 계급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공동체를 이끄는 시족장의 권한이 점점 세집니다. 계급이 나뉘기 전 단계고 아직까지는 약간 평등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리더가 점점 힘이 세지면서 장차 계급 분화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신석기보다 좀 더 발달합니다. 좀 더 생산물이 늘어나고 좀 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생산력의 성장으로 단순히 갈등을 뛰어넘어서 시족자의 권한이 증가되는 걸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계급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급 분화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도시, 지난번에 설명드린 도시가 점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도시가 점점 이웃도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합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바탕으로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전리품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싸움박질을 하는 군대가 형성될 것이고 과거에는 규약 수준의 아주 초기적인 룰이었지만은 이제 국가 단위로 거듭나면서 본격적인 형태의 법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아시아사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발달 과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태의 차이와 시기의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누가 청동기가 빨랐고 누가 느렸고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기에 청동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청동을 발견했고 이게 전파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따라 어느 지역은 청동기를 썼는데 어느 지역은 아직 신석기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중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청동기가 빠르고 우리 한반도의 입장에서도 일본 열도보다는 청동기 문화가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청동기를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배울 것은 중국 지역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사오 문화, 다원커우 문화 두 개가 합쳐진 룽산 문화를 배웠어요. 이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양사오 문화, 다원커우 문화 합쳐서 룽산 문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양사오, 다원커우, 룽산 이쪽 지역이 뭐라고 말을 하냐? 중원이라고 합니다. 중원.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나를 할 때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이 중원이 이제 중국 역사의 발원지, 중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많이 살았고 문명이 우리가 29페이지 아래쪽에 세계 4대 문명을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문명이 많아요. 이거 외에도 중원 외에도 창장강 등등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적으로 기록된 중국 역사의 발상지는 여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중국 최초의 국가가 문헌상 존재를 하든 고고학적이든 이쪽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얼리터우 문화를 만나봅시다. 얼리터우는 여기 있고 애매하신 경우 지도가 잘 안 보이시는 경우는 30페이지의 지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얼리터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인데 여기는 대규모의 거대한 규모의 궁전터와 성이 있는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즉 여기는 상당히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초기적인 도시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 꽤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만 얼리터우 문화가 어느 국가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는
공식 방침으로 얼리토 문화를 하왕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중국 학계, 중국 정부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중국 관광청을 가보니까 실제로 얼리토를 하왕조라고 아예 단언을 해버렸어요. 그건 걔들이 중국 왕조니까. 다만 이제 중국 외에 있는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면서 야, 얼리토가 하나라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농경 문화, 농경 민족에서 그 시조가 누구였냐? 우임금. 당시에 제가 새로 보여줬던 우임금이 하나라의 시조인데 이 우임금의 묘소가 얼리토보다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부의 학계에서는 야, 명식이 그 나라를 만드는 사람인데 당연히 자기 나라에 묻지 좀 멀리 떨어진 데다 묻고 싶겠냐?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반론들이 있지만은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식 방침이 얼리토를 하나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논쟁이 계속되는 와중이어가지고 일단 추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 발 달린 청동 술잔이 출토가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 수업 시간에 화면으로 띄우는 유물들은 매우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이 점 감안해 두세요. 모의고사 등지에 나올 수 있는 청동기 문화가 1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1번 문제의 터울은 매우 넓어요. 신석기 문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사우, 웅산, 룽산, 다원커우 이런 것부터 청동기까지가 1번 문제의 범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보게 될 모의고사의 1번 문제 말이죠. 자, 나중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라가 멸망을 하고 뭐 이거는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상왕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동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왕조는 예전까지는 고고학적 존재가 없었지만은 은허 유적지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이게 단순히 문헌 속에 존재하는 왕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왕조로구나라고 검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학계가 어느 정도 땅땅 오피셜로 찍었습니다. 옛날에는 상왕조를 뭐라고 말했냐? 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새는 이 표현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 은이라는 표현이 이 상왕조를 이은 주나라에서 멸시하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왕조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만 해도 하상주가 아니라 하은주라고 배웠습니다. 요새는 이게 아니고 이걸로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튼 청동 문화가 상왕조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은허 유적에서 막대한 유물들이 출토하면서 이제 상나라의 풍습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창과 검들이 많이 나왔고 주로 나중에 나오지만 이 상나라가 이제 약간 신정 정치, 이제 지도자가, 지배자가, 군주가 제사도 같이 하는 형태의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재사용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겁니다. 청동솥. 여기에 막 불을 피우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나중에 배울 갑골문자. 뼈를 가지고 태워가지고 갈라지는 형태를 보고서 점을 치는 이 갑골문이 아마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굽지 않았을까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청동솥은 뭐 다양한 형태로 쓰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 청동솥에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형태의 괴수를 여기다 그려놨어요. 이게
괴수도 잘 안 보이겠지만 괴수의 얼굴이라 보시면은 30페이지에 이쪽을 확대한 게 있습니다. 약간 좀 모의 얼굴처럼 보입니까? 눈, 코, 입. 그렇게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합시다. 일단 그렇게 다시 말하지만은 상나라 때는 제사용품들이 발달했습니다. 주로 제사용품은 다 청동기입니다. 심지어 철기 시대 초기에도 청동제는 제사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청동은 특이한 게 닦으면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비쳐 보여요. 마치 거울처럼. 그래서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나올 겁니다. 선생님, 청동 거울 거울처럼 안 보이는데요? 그거 녹슬었으니까. 청동 거울을 원래 닦으면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껌 종이를 띄어서 붙여서 막 잘 닦으면은 얼굴이 보여요. 실제로 해봐서 압니다. 저는 여튼간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청동은 그래서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당시에 제사용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청동제 무기와 제사가 많이 쓰였다는 거, 아무래도 하왕조로 추정되는 얼리터우의 청동기 문화보다는 상왕조의 그 은허 유적에서 나온 청동 유물들이 많이 발전된 형태입니다. 황하 문명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청나라 말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였다. 1899년 베이징에 사는 한 관리는 말라리아에 걸리자 약재상에서 한약을 지었다. 그렇게 지어온 한약재 속에 말린 거북의 껍질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 껍질 안쪽에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던 은나라 사람들의 기록인 갑골 문자였다. 금속학자였던 왕일롱이 갑골 문자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다. 왕일롱은 갑골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갑골을 발견한 곳은 황하의 지류가 흐르는 허난성 안양이었다. 황하 지류변에 위치한 안양은 예로부터 교통이 발달한 평야지대다. 현재 인구 500만 명이 살고 있는 중국의 전형적인 중소도시다. 그런데 청나라 말기 이곳에서 은나라의 수도였던 은허터가 발굴됐다. 은나라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발굴 전만 해도 논밭이었다. (1928년) 발굴을 위해 땅을 파자마자 뜻하지 않은 유물들이 쏟아졌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갑골이 발견된 것이다. 은허 박물관은 발굴된 터 위에 그대로 지붕을 얹어 만들었다. 특히 이곳에선 땅을 파서 만든 대규모 갑골갱이 발견됐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곳에서는 무려 1,700여 편의 갑골이 출토됐다. 이렇게 은허터에서 출토된 갑골은 모두 17만 편이 넘는다. 갑골은 주로 거북의 속을 파내고 거북의 백껍질 안쪽에 글을 새겼다. 대부분 거북의 껍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동물의 뼈를 쓰기도 했다. 이렇게 거북이나 동물의 뼈에 새긴 글자는 당시 사람들의 문자다. 그렇다면 여기에 새긴 글은 무슨 내용일까? 갑골의 대부분은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늘에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들은 왕의 안전을 묻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이족 정벌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골은 약 3300년 전 은나라 사람들이 중시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그들은 마을을 만드는 일도 하늘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하고자 했다. 당시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농사도 하늘의 뜻을 물었다. 기장을 언제 심어야 할지 묻는 질문에 첫 번째 달이란 점괘가 나왔다. 이 갑골은 은나라 왕실의 중대사를 기록하고 있다. 왕비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점을 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열흘 뒤 왕비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갑골에 점을 치는 방법은 은나라의 고유한 전통이었다. 점괘 해석은 글자를 쓴 갑골 뒷부분에 불을 붙여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기흉을 판단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은나라는 제사가 곧 정치였던 제정일치 국가였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갑골 문자다.甲骨文呢是商代呢占卜的记录，当时呢由于生产力的低下，自然科学知识呢还比较落后各种知识还比较落后，许多自然现象的呢都无法解释，人们呢是很迷信的，在办一些事情的时候，特别是一些重大的问题，像这个祭祀、战争出巡等等，或者农业生产的时候，办重大事情的时候呢，都要。 자,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만주와 한반도 사실은 한국사에서 다 이미 배웠던 부분이고 한국사가 좀 더 자세할지도 몰라요. 한반도 우리 민족의 청동기 문화를 상징하는 게 바로 비파형 동검, 북방 스타일의 비파형 동검과 바로 고인돌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몽골 지역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몽골에서 한반도로 온 겁니다. 몽골 지역에도 비파형 동검이 출토가 돼요. 몽골, 만주, 한반도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무기나 제사용 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딱 보시면은 만주가 좀 더 먼저 왔어요. 만주가 기원전 2000에서 1500, 한반도가 기원전 1000년 이런 식으로 청동기가 전래가 됩니다. 주로 이때 농사를 할 때는 정교한 형태의 농기구, 정교한 형태의 돌로 만든 간석기로 만든 그런 형태의 농기구를 씁니다. 거기 31페이지에 있는 반달돌칼로 삭삭 이렇게 벼에 이삭을 빼거나 보리를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합니다. 또는 땅을 팔 때는 역시 나무가 괜찮아요. 청동은 다 배웠겠지만은 농기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청동이라는 금속의 특성상 강한 힘을 주면은 이 금속이 못 견디기 때문도 있지만은 일단 청동이 비싸요. 당시의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제사할 때 쓰이는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이걸로 농사를 짓는다? 마치 그런 겁니다. 뭐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막 이런 것들 고급 스포츠카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고급 스포츠카로 땅을 가는 거예요. 그 꼬라지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동은 기본적으로 농기구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지배층들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고인돌. 요게 근데 좀 약간 논쟁이 있어요. 고인돌이 정말 지배층들의 무덤이었냐? 거기 31페이지 오른쪽에 고인돌 사진 아래에 뭐가 있냐? 한반도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이다. 현재 한반도에는 전 세계 고인돌의 70%에 해당하는 4만 개입니다. 4만 개. 이거를 가지고 고인돌이 지배층의 무덤이 아니라는 사람은 야, 너무 이게 한반도에만 많은 게 아니냐. 한반도에 전 세계의 70%가 말이 되냐. 이거는 지배층의 무덤이 아니고 당시의 무덤 양식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거를 막상 가서 보면 되게 큽니다. 제가 뭐 고인돌을 직접 봤을 때 고인돌 크기가 요만한 것도 있고 되게 큰 것도 있어요. 고인돌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원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야, 요만한 거 올릴 때 무슨 힘이 필요하냐? 그리고 대충 동네 사람 죽을 때 묻은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해요. 크기가 원체 천차만별이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의 책상만한 고인돌도 있어요. 이게 고인돌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고인돌입니다. 일단은 거대한 고인돌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지배층의 무덤이 맞다. 이거는 지배층들이 거대한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쌓을 수가 없는 규모다. 그렇기에 무덤이 맞다. 누구의? 지배층의. 라고 말하는 게 현재 일반적인 고인돌을 보는 정설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열도의 청동기 문화를 볼게요. 제가 이전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열도는 신석기 문화가 다르다고 했어요. 원래 일본 열도와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에는 연결돼 있었는데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는 대륙이나 한반도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열도는 본격적인 농경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른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즉 일본 열도에서 평화롭게 조몬 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조몬 문화의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청동기 문화에 입각한 야요이 시대를 개막을 하게 됩니다. 이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뭘 전파했냐? 금속 재련 기술, 청동기나 더 나아가서 철기까지, 그리고 또한 본격적인 농경 기술이 이때 전해됩니다. 야요이 시대에 와서 이제 농경이 본격적으로 벼라던가 잡곡이라던가, 특히 일본은 벼농사에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일본도 매우 비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벼농사 기술이,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전래돼서 이제 농경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나머지 형태는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농기구는 나무랑 돌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점점 발전해서 철제 기술이 전래된 다음부터는 이제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자, 일본 열도에서 나타나는 청동기 중에 대표적인 유물이 여기 있는 바로 동탁입니다. 요거는 청동으로 만든 종이에요, 종. 요거를 땅에 묻어서 풍요를, 그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 있는 거는 뭐라고 해요? 창이에요, 창. 여기다가 나무를 연결해서 창처럼 찌르는 창의 형태라는 게 동모입니다. 그래서 동탁이나 동모가 대표적인 일본 열도의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모의고사 문제에 동탁 같은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눈에 익혀두는 게 좋아요. 요거는 사실은 이런 형태의 창은 일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중국도 있고 다 있어요. 동탁의 형태는 현재 4종의 교과서에 잘 나오고 있어요. 꼭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교과서에도 동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눈에 잘 익혀두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을 안내하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자, 중국 지역,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 두 가지입니다. 하왕조로 추정되는 얼리터 문화와 상왕조의 은허 유적,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은 청동 술잔과 재사용 용품인 청동 솥이 있어요. 요것도 다 중요합니다. 이 전반부는 유물의 사진들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만주와 한반도 지역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유명합니다. 고인돌은 정설로 지배층들의 무덤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이제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야요이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농경 사회였고 청동기 사회이자 나중에 철기로 넘어가지만은 이 야요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여기 있는 동탁이 있어요. 한반도에서 넘어왔다는 것.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청동기 문화를 만나봤어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제법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의 양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30분 단위가 아니고 40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중국 지역의 국가 하, 상, 주, 그리고 춘추, 전국, 이걸 통일한 진나라까지, 여기까지 일단 만나고 그 다음 시간에 한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